자, 안녕하세요. 이수용 세무사입니다. 네, 건설업 전문 이수용 세무사입니다. 자, 오늘은, 여지까지 이제 동영상을 몇 개 올리진 않았지만, 앞으로 해야 될 얘기들과 더불어서, 그, 지난번에 재고자산과 관련돼서, 이 자본총계 미달하는 경우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첫 번째 방법으로 재고자산을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사실 분식에 가까운 바람직한 회계 처리 방법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정상적으로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유상증자를 해야 되는데, 이 유상증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러분들은 이제 관심 있어서 제 영상을 보는 거 아닙니까? 건설업 자본금과 관련돼서. 그래서 이 기회에 건설업 재무제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는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게 앞으로 여러분들이 본인의 회사를 관리함에 있어서도 물론 만드는 건 세무사나 회계사 사무소에서 만들지만 그래도 만들어진 재무제표를 최소한 읽을 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정확하게 읽지 못하더라도 어떤 재무제표의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이 정도는 아셔야지 그래도 여러분들의 어떤 경영 성과라든지 아니면 회사의 재무 상태라든지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가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너무 깊이 들어가면 공부가 되니까 그냥 이해하기 쉽도록 제가 좀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자,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예를 든 재무제표가 있는데 요겁니다. 요 재무제표를 보면은 자, 재무제표라 함은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공사원가, 명세서. 공사원가, 명세서는 사실 재무제표의 어떤 재무제표는 아니고 손익계산서의 부속명세서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없는 게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 처리계산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구조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자는 거죠. 첫 번째로 재무상태표가 뭡니까? 재무상태. 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일정 시점에 회사의 자산과 부채와 자본에 관한 사항을 나타내는 표가 재무상태표입니다. 그래서 재무상태표를 보시면은 자, 첫 번째 자산, 밑에 내려가시면은 부채, 그 다음에 자본 이렇게 되어 있죠. 자산과 부채와 자본, 그리고 중요한 건 일정 시점이요. 일정 시점은 언제입니까? 여러분들의 회계 연도가 있으면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다, 7월 1일부터 6월 30일이다 라고 하면은 기말 시점에 자산, 부채, 자본에 대한 어떤 상황을 알 수 있게 작성한 표가 재무상태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손익계산서는 뭐죠?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회계 기간을 말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인은 본인들이 정하면 되니까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 또는 7월 1일부터 6월 30일을 정했다. 그러면 이 기간 동안 회사의 영업과 관련된 수익과 물론 이제 영업 외에도 있지만 회사의 수익과 비용에 대해서 정리를 한 표입니다. 여러분들 수지계산한다고 하잖아요. 맞습니다. 수지계산한 표입니다. 요거는 일정 기간이에요. 자, 이건 당연한 논리입니다. 왜냐하면 재무상태표는 자산, 부채, 자본에 관한 사항이니까 여러분들 친한 친구 이게 그냥 어설프게 지나오면 이런 거 물어보면 실례지만 친한 친구 너 지금 재산이 얼마야? 지금 재산이 얼마야?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리고 너 작년에 얼마 벌었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재무상태표란 일정 시점이고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에 대한 개념이다라는 거를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손익계산서를 보면은 매출액이 있고 매출 원가가 있는데 우리는 공사업 아닙니까? 지금 여기서는 제가 실내건축공사업을 예를 들었지만 건축공사업도 마찬가지 토목공사업, 집안조성 포장공사업 등등 전부 공사업을 하는 거 아니에요? 건설업을 하는 거 아닙니까? 건설업을 자 회계에서는 매출액을 공사 수익금액이라고 일반적으로 표시를 해요. 건설업 공사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에 요거에 대응하는 도급공사 매출 원가를 계산해야 되는데 자, 이 원가라는 게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십시오. 현장이 하나 있다. 실내건축공사업도 그렇고 건축도 그렇고 어떤 업종인데 현장이 있다라고 하면 이 현장에 투입되는 원가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 현장에 투입되는 원가가 아주 단순한 구조가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유통업 같은 경우에는 TV를 판다 그러면은 TV 한 대 팔면 내가 한 대 사왔을 때 금액을
뭐 이거를 일일이 다 개별적으로 대응하기는 어렵겠지만 이게 대응이 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건설 현장은 그렇지가 않아요. 만약에 현장의 도급 금액이 1억 원이다라고 하면 이 1억 원은 뭐 예를 들어서 어떤 9천만 원짜리 공사를 사와서 납품을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에 내가 원재료를 사와서 사람 인부들을 투입해 가지고 관리를 하면서 뭐 밥도 먹여주고 간식도 주고 뭐 출퇴근도 할 수 있게끔 해주고 기타 등등 비용들, 건설 장비가 들어가면 그 건설 장비를 구입해서 여기에 투입되는 비용 뭐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합산을 해가지고 이 1억 원짜리 도급계약에 대응을 시켜줘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드린 제가 이 현장에 들어가는 이런 비용들이 그렇게 단순하게 계산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만 계산하는 표를 따로 만들어 보자라고 한 게 공사원가 명세서입니다. 자, 그럼 역시 마찬가지로 공사 원가 명세서도 기간의 개념이 되겠죠. 어느 공사 기간 동안 투입된 원가들을 계산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지금은 자 공사 원재료비, 원재료 투입되지 않습니까? 노무비, 인부들 와서 일을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외주비, 요거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지금은 말씀 안 드리고 제 영상을 계속 보다 보면은 제가 언젠간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자, 그다음에 경비, 그러면은 단기 총 공사 비용이 있고 단기 총 공사 비용, 그러니까 1년 동안 들어간 모든 공사 비용을 얘기하는데, 자, 이 회사에 1년 동안 들어간 모든 공사 비용 중에서 이게 아직 공사가 끝나지 않은 것들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공사 비용 중에서 단기에만 원가로 계산이 되고, 아직 이걸 수익을 인식하는 데 있어서 대응을 시킨다라고 그러는데 아직 수익을 인식하지 않은 비용들이 원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는 미완성공사를 남겨 놓는다는 거죠. 그러면은 자, 아직 수익을 인식 안 한 원가만 밑으로 떨어져서 여기는 지금 9억 4,400인데 요 금액이 단기의 도급공사 매출원가가 되는 거죠. 이 9억 4,400 손익계산서의 도급공사 매출원가, 이거를 요 하나의 숫자를 계산하기 위해서 이 원가 명세서를 작성을 하는 거죠. 매우 중요합니다. 이게 자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뭐 또 뒤에 이제 저랑 제 영상을 계속 보시다 보면 말씀을 드릴 텐데, 지금 만약에 이게 단일 공사라고 하고 공사 수익 금액이 12억 7,600이라고 하고 원가가 9억 4,400이라고 했는데, 자 순서는 이렇게 돼 있지만 이렇게 계산한 게 아니에요. 이 원가를 먼저 9억 4,400을 계산을 해 놓고 요거에 대응되는 매출액이 얼마인지를 거꾸로 계산을 한 거거든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수익을 인식하는 방법인데, 보통 일반적인 상기업이나 제조업과 달리 건설 공사형 요런 지금 건설업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원가를 먼저 계산하고 이거에 대응되는 수익을 거꾸로 계산해내는, 이제 보통 이제 진행률이라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단순하게 세금계산서 발행했으니까 매출이다. 그래서 손익계산서의 매출이고 이게 나중에는 이제 법인세법에서 수익금액이라고 하는데 이 수익금액이다. 뭐 이렇게 계산되는 게 아니고 원칙적으로는 진행률, 그러니까 그 투입된 원가 전체 공정 중에서 투입된 원가 비율로 도급금액을 안분해 가지고서 수익을 인식하는 방법, 이게 건설업 수입을 인식하는, 매출을 인식하는 원칙적인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당연한 수순으로 어떤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원가 명세서를 먼저 작성해서 도급공사업 매출 원가를 대응을 시켜서 수익금액을 계산해 내고요. 그럼 여기에서 수익금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면은 매출 총이익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 판관비, 이것도 경비인데 이 공사 원가가 다른 건 뭐냐면은 이건 현장에서 들어간 비용이고, 판관비는 이 현장을 관리하기 위해서 사무실에서 회사 전체적으로 관리부서에서 또 뭔가 비용이 지출되지 않습니까? 뭐 임원과 아니면 회사 직원분들, 뭐 경리분이라든지 공무직원이라든지 이런 분들 급여도 줘야 되고, 또 역시 간식도 사줘야 되고 밥도 사주셔야 되고, 이런 분들 뭐 출퇴근할 수 있게 도와주셔야 되고, 회사에 뭐 복사기라든지 여러 가지 또 장비들이 있을 수 있고, 이 회사에 뭐 또 건설업은 등록기준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으니까 임차보증금, 뭐 사무실 월세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급하는 비용들, 이런 것들이 판관비가 되는 거죠. 이거는 각 개발 현장에 대응되는 게 아니고 회사 전체에 대한 비용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판매비와 관리비가 들어가서
매출 총이익에서 판관비를 빼면은 영업이익이 되고, 여기에 영업과 관련은 없지만 그래도 회사에 어떤 수익을 일으키는 것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이자라든지 뭐 배당금. 여러분들 이제 지금 신라건축공사업이니까 전문건설 공제조합에서 공제조합 출자금에 대한 배당금 나오지 않습니까? 해마다. 뭐 건축공사업이면은 건설공제조합에서 해마다 나올 테고, 이런 배당금 수익도 있을 수 있고요. 또 뭐 이런 이자, 영업의 비용 해가지고 이자 비용이 빠졌는데 여기 지금 이 회사는 대출이 없어갖고, 대출이 있긴 있네요. 근데 이자 비용을 제가 뭐 안 넣었는데, 이자 비용이라든지 이건 영업과 관련이 없지 않습니까? 직접적으로 대응은 없는데 회사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들어가는 비용, 이런 것들, 그러면은 이렇게 계산해서 법인세 내고, 이익에 대해서 법인세 내고, 순수하게 남는 네트 금액, 당기 순이익이 계산이 되는 거죠. 그럼 물론 이 당기순이익이라는 거는 이제 회계학적 의미가 있는 거죠. 이게 이 당기순이익이, 여기에 제가 표시는 안 했지만 아까 서두에 언급한 것처럼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요게 다 이익 아닙니까?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로 가서 이번 단기에 배당을 할 것인지 아니면은 사내 유보해서 계속 이월시킬 것인지, 이런 의사결정들을 하는 거죠. 그렇게 돼가지고 배당을 한다라고 하면은 전기에 넘어온 미처분 이익잉여금하고 단기에 발생한 단기 순이익이 합쳐져서 그 중에서 얼마만큼을 배당을 하고, 남은 금액은 또 차기로 이월이 될 거 아닙니까? 그 차기로 이월되는 금액이 여기 미처분 이익잉여금, 여기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게 지금 그림을 그릴 수가 없는데, 요 금액과 요 금액, 그래서 257893934는 요 당기 순이익이 합해져서 처분을 하고 온 금액이다. 그래서 연관성이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 손익계산서에 의해서 계산된 그 어떤 당기순이익이 이익여금 처분 계산서를 통해서 재무상태표에 반영이 됐습니다. 재무제표를 만드는 건 이 순서로 만드는 거예요. 자, 이렇게 당기순이익까지 계산해서, 지금 제가 표를 안 그렸지만 이익여금 처분 계산서 가서 최종적으로 분계를 마감을 하면은 재무상태표가 작성이 되는 거죠. 이 순서대로. 그럼 재무상태표는요,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 동안 수익과 비용을 계산하는 표였고,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의 자산과 부채와 자본에 관한 내용을 나타내는 표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처음에 본 것처럼 자산 항목들이 여기 있고요, 부채 항목들이 여기 있고요, 자본 항목들이 여기 있습니다. 이게 뭐를 의미할까요? 이게 이렇게 놓고 보면은 직관적으로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보통 티계정대로 활용을 하는데, 저와 같이 한번 그러면 요거를 조금 이해할 수 있도록 티계정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여기 자산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요 부채를 한번 잘라서, 여기까지가 부채 아닙니까? 요쪽에다 한번 붙여보죠. 부채. 그리고 자본 나머지도 잘라서 여기다가 붙여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모양이 됐죠. 뭐 요거 이제 뭐 개수는 지워볼까요? 부채, 요게 자본, 요게 부채, 요게 자산, 이렇게 되죠. 이제 보통 여러분들 이제 그 재무제표라든지 이런 거를 누군가에게 설명을 들으면은 이런 식으로 T계정으로 그려서 설명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요쪽 왼쪽 자산 총계, 요거의 합은 오른쪽 부채 및 자본 총계, 요 부채 총계 1억 5,100과 자본 총계 4억 700의 합 5억 5,900. 요것과 요것은 항상 일치해야 된다. 이게 대차평균의 원리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용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양쪽이 합이 항상 맞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재무상태표입니다. 자, 그럼 일단 더 간단하게 단기분만
정기부는 지우고요. 산식이 들어가 있으니까 일단 산식을 지워버리고 단기분만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죠. 자, 이게 재무상태표입니다. 이 재무상태표는 어떤 의미가 있나요? 여러분들 건설업을 하면 이제 기업진단이라는 용어에 익숙하지 않습니까? 그럼 기업진단의 결과물이, 기업진단이 일단 뭡니까? 기업진단이 건설 자본금 계산하는 거죠. 그럼 기업진단을 저희 같은 진단자한테 맡겼을 때 기업진단의 결과물 뭐 받으시죠? 기업진단 보고서 받으시죠? 근데 그게 정식 명칭은 기업진단 보고서가 아니고 재무관리상태 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 재무관리상태 진단보고서, 재무상태표. 이 기업진단이라는 건 재무상태표에 있는 자산과 부채와 자본 중에서 건설업과 관련된 것만 추려낸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거보다 더 정확하게 기업회계 기준에 의해서 만들어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무제표 중 재무상태표에서 건설업과 관련 없는 자산들을 제거해내고 남는 건설업 자본금을 계산한 게 계산하는 작업이 기업진단이고 그 결과물이 재무관리상태 진단보고서다. 이렇게 정의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바꿔 말하면 시작은 어디죠? 시작은 여기에요. 재무상태표, 여러분들이. 근데 이제 지금은 회계 기말이지만 어떤 목적에 따라서 기준일이 정해지겠죠. 신규 등록이면 직전월 말일, 뭐 실태조사하면 지금처럼 정기결산일, 뭐 양도 합병, 분할 합병, 합병이면은 뭐 계약일 또는 합병일, 계약일 또는 등기일, 뭐 이런 식으로 진단 기준일이 정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혹시 뭐 영업정지를 받으시면 영업정지 종료일로부터 영업정지 종료일을 기준일로 30일 이내에 기업진단 보고서 제출해야 되죠. 그러면 영업정지 종료일이 기준일이 되는 거고. 그러면 그 모든 시점에서 재무제표를 만들어서, 자, 이 재무제표로 만들어진 것 중에서 재무상태표를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기업진단 지침이죠, 그거에 의해서 변형시키는 작업이 기업진단이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기업진단 지침을 뭐 그러니까 깊이 이해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건설업 자본금을 계산하려면 기업진단 지침에서 어떤 말을 하는지는 봐야 되는데, 그 시작이 재무상태표이기 때문에 이 재무상태표의 개정 과목들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자산 쪽 이렇게 돼 있죠. 자산 쪽 현금, 보통예금, 공사미소금, 선급금, 재고자산, 출자금, 유형자산, 무형자산, 보증금, 위에 대여금 있죠. 10개 자산 쪽에서 10개예요. 개정 과목 10개 항목을 저하고 앞으로 보시면은 뺄 거 빼고 남겨놓고, 그러니까 건설업 자산 아닌 것들 빼고 건설업 자산으로 남겨놓고 이런 작업들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분류하는 작업을. 그리고 부채는 빼주겠습니까? 빼면 유리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부채는 오히려 더 하겠죠. 누락돼 있는 거 없나? 요거 분명히 부채가 있는 것 같은데 장부에 안 올려놓은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더하는 작업을 하겠죠. 그럼 여기서 빼고 여기서 더해갖고 남는 플러스 마이너스 가감한 금액이 여러분들 건설업 자본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채는 이제 몇 가지 항목들이 있는데, 저것도 이제 영상을 계속 보다 보면은 몇 가지 중요한 항목들 말씀을 드릴 테고, 그 다음에 이 자본은 사실 기업진단 지침에 보면은 자본은 크게 조정하는 건 없어요. 왜냐면은 이 회사가 아주 지나친 분식을 해가지고서 요것 어떤 자본을 왜곡시켜 놓지 않는 이상은 그냥 여러분들이 제시한 자본을 그대로 인정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자본은 뭐 이렇게 크게 깊이 아실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시작이 자본총계에서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요. 제가 1초 만에 영업정지 확정되는 재무제표 얘기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자본총계에서 뭔가를 빼내는 작업을 하는 게 기업진단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본총계가 어느 정도 확보가 되려면은 어떠한 방법으로 확보가 돼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본에 대한 개념이 조금 있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제가 간단하게 자본에 대해서, 뭐 이제 저하고 여러분들은
재무상태표를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T 계정으로 그리기로 했잖아요. 그리고 재무상태표는 영어로 보통 BS라고 표시합니다. 밸런스 시트. 밸런스가 잔액이죠. 시트. 서식, 종이 이런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앞으로 BS는 이렇게 뭐 IS 그 손익계산서 그릴 일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손익계산서는 이렇게 그리도록 하고요. 이제 주로 이제 재무상태표, BS 대차대조표를 그려야 되니까 이렇게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쪽이 뭐였죠? 자산이었잖아요. 아까 제가 이렇게 돼 있는 거 뜯어서 붙였잖아요. 부채, 자본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이 구조가 뭡니까? 여기에 왼쪽의 합과 오른쪽의 합은 항상 일치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여기에 있는 자산들은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어떤 회사가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것들 아닙니까? 이 회사가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것들을 보유하기 위해서 그 돈을 어디서 조달을 했느냐, 그걸 밝히는 게 왜 오른쪽이에요. 자, 채권자한테 이 회사에 뭔가 돈을 빌려주거나 어떤 투자를 한 채권자, 그러니까 돈을 빌려온 거죠, 회사 입장에서는. 채권, 채무를 바탕으로 돈을 조달을 했는지, 아니면은 여기에 이게 진실한 투자죠. 주식회사를 가정하니까 주주들한테 돈을 투자 받았는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 회사가 영업을 해서 영업 성과가 좋으면은 이 자본이 점점 늘어나는 거고, 영업 성과가 안 좋으면은 자본을 잠식하는, 이 주주들이 투자한 돈마저 까먹는 자본 잠식이 일어나는 거죠. 자,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이 BS는 뭐를 할 수 있냐면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부채로 조달했느냐 자본으로 조달했느냐, 이거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만약에 부채로 조달했다 그러면은 회사는 이 채권자들한테 뭐를 주죠? 이자를 주잖아요. 주주한테는요 배당을 주죠. 그리고 채권자는 일정 시점이 되면은 채권을 상환받을 권리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요거는 회사는 이 채권자에 대한 채무, 원본을 상환해야 될 의무가 생기는 거고요. 이 회사는 주주한테 투자금을 책임져 줍니까? 그런 건 없어요. 불법이에요. 내가 뭐 1억 투자하면은 몇 배로 줄게, 이런 계약은 안 되는 거예요, 사실. 뭐예요? 돈을 회사가 많이 벌면 주주는 여기에서 자, 이거를 전부 팔아갖고 돈으로 만들어서 이 채권자들한테 부채 다 갚고 남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이 남는 거는 내 거. 이게 주주들의 권리예요. 아까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와 자녀 재산에 대해서 배분받을 수 있는 권리. 이거 남는 거 다 내 거야. 이 권리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 자본을 보기로 했으니까 이 자본의 구성은 어떻게 돼 있냐라고 하면은 요거 이제 부채는 뭐 나중에 볼 테니까 조금 줄이고 자본 쪽으로 한번 늘려 갖고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본을 보면은 자본금이라는 게 있어요. 자본금. 그 다음에 자본잉여금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자본조정이라는 게 있어요. 처음이니까 다 써볼까요?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그 다음에 기타 포괄 손익누계액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이익잉여금이라는 게 있어요. 자, 여기에서 구분해야 될 게 뭐냐면은 이 자본금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회사의 주주가 주식을 통해서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투자를 할 때 주식의 액면가액 곱하기 발행주식 총수, 이거를 나타내는 금액이에요. 그럼 이게 등록기준 자본금이 1억 5천만 원인 실내건축공사업이면은 이 자본금 요거를 일반적으로 납입자본금이라고 하는데 이 금액이 1억 5천만 원 이상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이 회사가 처음에 설립 등기할 때 주식을 액면 1주를 10,000원으로 하기로 했다라고 하면은 최소 15,000주를 발행을 해가지고 주주들이 인수를 해야지 납입자본금이 1억 5천만 원이 투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1억 주주들이 주식을 1억 5천만 원어치 가져가고 예금이 주주들은 회사에다 예금을 이제 그 돈을 줘야 되니까 예금이 1억 5천만 원 들어오죠.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죠. 1억 5천만 원, 1억 5천만 원. 이렇게 시작을 해서 이 자본 조정과 자본 잉여금은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기타 포괄손익비에 또. 자, 이 회사가 건설업을 열심히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럼 아까 손익계산서에 당기순이익이 누적이 이제 발생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게 이익여금 처분계산서 가서 만약에 배당을 했으면 일부 유출이 되고 배당을 안 했으면 그것들이 자꾸 누적이 돼서 이쪽으로 온다고 그랬잖아요. 그 금액이 점점 커지면은 회사의 자본이 처음에 1억 5천만 원으로 시작됐지만 이게 늘어나니까 이 자본 총계가 점점 늘어나는 거죠. 2억이 될 수도 있고 3억이 될 수도 있고 배당 안 하고 계속 보유한다. 10억이 될 수도 있고 이러면 난리 나는 거죠. 이제 여러분들 뭐 그 컨설팅 업체 찾아가가지고 이익여금 너무 많아요. 이거 어떻게 없애줘요. 이런 데 쫓아가는 거죠.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고 배당을 해가셔야 돼요. 근데 배당하려면 세금 내야 되니까 세금 내기 싫잖아요. 그래서 가져갈 거면 다 가져가니까. 그래갖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지금은 다 이해 못하시더라도 나중에는 다 이해할 수 있게 말씀드릴게요. 자, 이게 그러니까 여기에서 자, 이 자본부터 여기까지 자본잉여금 자본조정까지는 주주들과 회사와의 거래, 이것도 거래 아닙니까? 주식을 발행하고 주식을 사는 이런 거래에 의해서 발생된 거고, 요 이익잉여금은 주주가 아니고 회사와 타인 간의 영업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한테 건설공사 해주고 돈 받잖아요. 거기에서 지출할 거 지출하고 남는 게 쌓이는 거잖아요. 이 회사와 타인 간의 관계에서 발생한 이 본래의 영업 목적과 관련돼가지고 발생한 잉여금이 여기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 일반적인 게 아니고 이거를 우리는 손익거래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거를 자본거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재무제표 설명해 준다고 해놓고 처음부터 무슨 자산 얘기하는 거 부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자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라고 하는데 요 정도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나중에 가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증자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를 대비해서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이번 동영상 촬영 끝나고 다음 시간에 바로 유상증자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자, 유상증자는 회사와 타인 제3자와의 가는 거래입니까? 아니면 회사와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주주와의 관계된 거래입니까? 여러분들과 관계된 거래죠. 그러니까 여기 위에 자본거래에 해당한다는 거죠. 이거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지금 건설업 재무제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자, 지금 정리하면은 건설업 재무제표가 작성되는 과정을 저하고 그 어떤 구조를 봤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는 건설업 자본금이 중요하기 때문에 재무상태표를 특별히 중요시 여겨야 되고,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에 자산과 부채와 자본에 대한 건데, 요거 자산에 대한 거는 10개 계정 과목 앞으로 제가 동영상 다 촬영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 드릴 테고, 부채에 대한 거는 어떤 거라고 그랬죠? 부회부채, 누락되어 있는 부채들이 있을 수 있다. 요거 몇 가지만 체크하시면 되고, 그 다음엔 이 자본에 대한 건데, 요 자본 총계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는 받쳐줘야지 여러분들이 자본금을 확보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 자본 총계가 안 됐을 때 어떠한 방법으로 이걸 늘려줄 거냐, 이런 논의를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개념을 갖고 가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매우 짧은 시간 동안 건설업 재무제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자, 뭐 제가 이제 영상을 올릴 때마다 각 계정 과목에 대한 거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은 이 재무상태표의 구조에 대해서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막 엄청난 양이 무슨 책을 붙잡고 앉아갖고 공부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아니어도 그냥 재밌게 들으셔도 다 이해될 수 있게끔 말씀을 드릴 테니까 동영상 올릴 때마다 기다리셨다가 그때 시청을 해주시면은 여러분들 뭐 회사 관리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번에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 촬영을 기대하시기 바라겠습니다.